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느새 이제 11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미술사 특강 제10주차 강의로 캄보디아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세계유산 이번 주 수업은 역시 3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 시에서는 캄보디아의 역사적 개황, 그다음에 세계유산의 그 전체적인 그 현황 등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제2차 시에서는 그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앙코르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제3차 시에서는 이제 프레아비에아 사원하고 삼브르프레이콕 사원군 두 개의 이제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역사에서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시기는 아마 진납이나 부남 정도부터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남은 이제 한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이 부남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남조의 양나라하고도 교역을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백제가 부남국의 사신을 만났던 기록들이 일본 서기 같은 데 남아 있어서요. 아마 한반도에서 이제 부남과 교류가 일부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게 좀 넓은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 반도의 중부 지역이 이제 그 부남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베트남 할 때 이제 오게오 유적 같은 데 보셨는데 이 오게오가 바로 이 부남의 중요한 그 항구 도시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남의 수도는 앙코르 보레이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게 메콩강이 되는데요. 메콩강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와서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삼각주를 형성하면서 퍼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지류가 이 메콩강이 지류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은 바다보다 낮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톤레삽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예요. 톤레삽 호수는 현재도 이제 가시면 앙코르 지역에 가시면 이 톤레삽 호수가 굉장히 가까워서 당일 투어 같은 거 많이 하고 오시는데 이 톤레삽 호수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톤레삽 호수와 그 다음에 이제 메콩강이 만나는 지역 요 일대가 되는데 요 일대가 아마 푸난의 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푸나니스 해가지고 요 베트남 남부와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 있는 이 일대가 이제 부남의 영역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나중에 태국의 방콕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까지 아마 부남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이 일대가 부남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드바라바티 왕조의 그 선행 왕조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긴 합니다만 논란이 있어요. 여하튼 현재 국경선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나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서에 역시 나오는 이 이무 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묵과 진납이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이묵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그 밑손 유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손부터 내려오는 요 일대 힌두교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파라고 알려진 이 일대가 아마 이묵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당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이 진납이라고 하는 국가명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명나라 초기까지 진납이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제일 유명한 진납은 원나라 때 이제 원나라의 이제 원나라 성종의 사신으로 갔던 주달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달관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진납국에 가가지고요. 실제로 앙코르에서 이제 그 3년 동안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진납의 풍토를 기록을 한 진납 풍토기라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주달과 진납 풍토기. 그래서 이제 이 진납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그 중국식 지명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주달관, 원나라 때 주달관이 진납을 방문을 해서 풍토기를 썼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그 1296년부터 1297년까지의 여행기
1297년까지의 여행기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대의 진납풍토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앙코르 지역의 역사를 연구를 할 때는 주달간의 이 진납풍토기 굉장히 중요한 그 사서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당서, 구당서와 신당서, 당서에 의하면 진납이라는 나라가 부남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8세기에 두 개의 진납으로 갈리게 된다, 분열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육진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수진납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진납으로 세력이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진납, 육진납과 수진납, 이건 이제 영어로 쓰면은 워터첼라, 그 다음에 렌첼라 해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육진납과 수진납이 나누어지던 이 8세기의 현황이 이제 그 802년에 자야바르만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육진납과 수진납이 전부 다 통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는 그 당시의 수도는 이제 육진납과 수진납의 수도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산볼프레이크 같은 도시가 이제 수진납, 워터첼라의 수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고 다음에 이제 보실 라오스의 이제 왓푸가 있는 그 지역이 아마 렌스첼라의 그 육진납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육진납과 수진납을 통일한 다음에 이 자야바르만 2세는 어디다가 왕도를 정하냐 하면 톤레삽의 위에 있는 앙코르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잡아서 802년부터 이제 거대한 왕국이 이제 그 성립하게 됩니다. 이 802년에 육진납과 수진납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제국이 이제 보통 크메르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메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크메르 왕조가 802년에 세워진 다음부터 이 앙코르를 수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수도가 앙코르였다가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유는 이제 북쪽에 이제 태국이 강해지면서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제 수도가 이전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여하튼 9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주달관이 방문을 한 13세기가 되죠. 13세기 말이 되는데 14세기까지 명나라 초기까지 약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500년 이상 이 앙코르가 이제 수도가 됩니다. 물론 앙코르 안에서도 또 꽃게나 이렇게 몇 군데로 이제 수도가 이동을 했다 그러긴 하는데요. 하여튼 앙코르 지역이 굉장히 중심이 되면서 이 진납의 수도 내지는 이제 진납국의 이제 왕도로서 이 앙코르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앙코르 수도를 할 때 이 제국의 시기를 크메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는 앙코르 제국 시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기를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는 이걸 캄보디아어로 캄부자데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캄부자데사. 이 캄부자데사라는 말도 역시 캄보디아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이 캄부자데사, 크메르 또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계속 첼라라고 이 사람들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앙코르 왕국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여하튼 크메르 제국 시기가 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4세기 말 지나서 15세기까지도 이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부남과 이묵과 지묵이 나오던 그 한 5세기에서 6세기 정도까지의 시기에는 국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좀 불분명하고, 부남과 예능과 진납은 일종의 도시국가처럼 그 지역에 이제 존재를 했었던 것으로 보는데, 진납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부남은 없어지고요. 이묵 같은 경우에는 이묵이 이제 이 참파로 해가지고 요 일대에 계속 남기는 합니다만, 이 인묵과 진납의 관계도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베트남 지역이 되는 거고요. 현재 원래 이 푸난이나 아니면 이 진납이나 전부 다 이 메콩강과 그 다음에 톤레삽 호수를 따라서 이어지는 이 강가의 그 수로를 통한 그
이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나라인데요. 요 일대가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국경이 갈려져 있어서 분한이나 진납을 연구를 할 때 이 베트남 남부 지역의 그 문화가 조금 여러 가지로 그 연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2세기에서 13세기 초 그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진 자야바르만 7세 때그 크메르 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시기에 국토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나는 한 7세기 정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첸라는 6세기부터 시작해서 802년에 크메르 제국의 자르바르만 2세가 그 제국을 통일해서 앙코르에서 이제 도읍을 세워서 건국을 하는 이 크메르가 시작이 되는 때까지가 이제 첸라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메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한자로는 계속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15세기까지 진납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게 이제 크메르 이전에 첸라를 중국 기록에서는 진납이라고 쓰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는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크메르 사람들 캄보디아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는 그 베트남어와도 다르고 태국어하고도 다른 캄보디아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 캄보주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캄보디아어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캄보디아의 수도는 이제 프놈펜 쪽이긴 하지만 원래 옛날 수도가 이제 여기 톤레사보스 위에 있는 앙코르가 이제 수도가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크메르 왕조가 802년 9세기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1431년까지 15세기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왕들 특히 이제 이 앙코르 제국 앙코르에 있는 수많은 유적들을 건설을 할 때 있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 중요한 왕들이 여기 보이는 이제 자야바르만 2세라든지 자야바르만 7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랴바르만 2세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 이름들을 보면 자야바르만, 인드라바르만, 그 다음에 또 자야바르만 해가지고 수랴바르만 해서 바르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왕들 이건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오는 이름들이고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왕의 이름에 이제 이 바르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붙는데 이들은 자야바르만 7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모두 다 힌두교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불교를 일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힌두교하고 섞인 불교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만 유일하게 그 불교 신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불교를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었던 불교도 사실은 밀교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불교 이 지역에 이제 그 캄보디아의 불교나 힌두교 얘기를 할 때는 힌두불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힌두불교. 근데 힌두불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서요. 요즘은 이제 힌두교하고요, 불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자야바르만 7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전부 다 힌두교에 가까운 신앙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앙코르 지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적은 다 힌두교 유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자야바르만이나 인드라바르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이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에게 의탁을 한 사람들이라서 곧 왕은 곧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은 곧 신. 이라고 하는 신왕 이런 거를 갖다 왕은 곧 신하고 똑같은 존재고 왕이 되면 신하고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다 그 자신을 위한 신전을 하나씩 세웠는데 그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여러 개의 왕 그 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왕은 곧 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왕이 이제 신이 데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라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산스크리트어에서. 그래서 이 데바라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신왕 사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발전을 하는데요. 이 신왕 사상은 사실 인도네시아의 그 힌두교
와 불교가 공존했던 뭐 샤일랜드라라든지 왜 보로부두르 뭐 이런 때 보면은 그 왕은 곧 신하고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이 데바라자 사상은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으면서 자바의 영향을 받으면서 캄보디아에서 9세 이후에 아주 독특하게 이 데바라자 사상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왕들이 전부 자신을 위한 그 신전을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건설하는 신전은 자기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 자체, 주로 힌두교의 신이라서 쉬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쉬바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원들이 이 앙코르 지역에 세워졌고요. 뭐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사원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현재 태국 일대가 전부 다 그 앙코르 왕국의 그 범위였었기 때문에요. 이 앙코르 시대의 그 유적, 그 크메르 시대 또는 앙코르 시대라고 하는 이 9세기에서 15세기에 힌두교 관련된 왕실과 관련된 그 사원들은 여기 보듯이 지금 뭐 참파삭, 현재의 참파삭은 라오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마이라고 하는 사원인데 피마이는 현재 태국이에요. 그래서 이 태국 프레아비아라고 하는 사원이 현재 이제 그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적인데 이 프레아비아는 그 캄보디아하고 그 다음에 태국의 경계 그 국경선 위에 위치한 사원입니다. 참파삭은 라오스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참파삭 그 라오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캄보디아 세 나라에 현재로 보면은 그 세 나라에 모두 다 크메르 시대 유적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메르 왕국은 그 태국이 이쪽에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 동쪽의 캄보디아 영역으로 크메르 영역을 이제 태국이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수도를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1431년부터 이제 그 프랑스 식민지가 되는 1863년까지는 킹덤 오브 캄보디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식민지가 된 다음부터 1953년까지가 내내 프랑스 식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1940년에 일단은 그 일본이 다시 들어와서요. 1940년에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1947년까지 일본이 계속 캄보디아를 그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운영을 하는데 7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겪고요. 1947년에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 아래에 들어가서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그 왕국이 된 거는 아니고요. 1953년까지 프랑스와 이제 왕국의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프랑스 왜 지금 영연방처럼 프랑스 연방 중에 하나로 프랑스 연방 중에 하나에 있는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게 그 1947년이고요. 프랑스의 그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건 1953년입니다. 네, 1953년에 프놈펜을 수도로 해가지고 노르돔 시아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국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1953년에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 입헌 군주국으로 시작을 해요. 왕이 있는 입헌 군주국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왕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왕위를 이어받은 시아누쿠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이제 그 왕위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시아누쿠 수상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시아누쿠 수상. 시아누쿠 계통이 지금도 계속 왕을 해요. 이 시아누쿠 수상이 이제 그 1960년대에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동맹 외교를 선언을 하고 중립국가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1960년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 비동맹 외교에 그 미국과 그 소련의 대치에 들어가지 않는 중립국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1970년에 이제 요 일대에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론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미 정권이 잠깐 수립이 됐다가 1975년에 그 베트남의 이제 베트남 전쟁 끝에 이제 베트남 전쟁하고 이제 관련되면서 캄보디아 계속 이제 베트남과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주의와 뭐 이런 것들 계속 관련을 하면서 내분이 계속 일어나다가 1975년에 공산주의 정권이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들어섰던 공산주의 정권이 폴포트를 수상으로 하는 크메르 루즈 정권이에요. 이 공산혁명 조직은 이제 프놈펜을 갖다가 1975년에 차지를 하면서 그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기반을 하면서 이제 그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크메르 루즈의 집단 학살 사건이고요. 이 폴포트 정권 아래에서, 폴포트 수상 아래에서 크메르 루즈 정권이 행했던 이 끔찍한 집단 학살은 1979년까지 이어졌고요. 1979년에 베트남이 침공을 해가지고 프놈펜의 크메르 루즈 정권을 몰아내면서 이 정권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크메르 루즈가 사라진 게 1979년이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계속 내전이 있다가 1991년에 겨우 내전이 종식이 되고요. 1993년에 지금과 같은 입헌 군주제로 개헌을 해서 다시 캄보디아 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캄보디아 왕국이라고 하면 1993년에 일단 만들어진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1975년에 크메르 루즈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1975년에 이제 이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이제 단교를 하고 있다가 1997년에 다시 국교 재개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현대사까지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 루즈의 학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집단 학살된 사람들이 1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서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25%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죽여서 고문하고 죽여가지고 묻은 데가 여러 군데 이제 해골만 잔뜩 있는 유적들이 전국에서 약 2만 개 정도가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악독한 고문을 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놈펜의 감옥 하나가 현재 이제 톨슬랭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어서 거기 이제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크메르 루즈 시기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학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친미 정권하고 공산주의 정권 사이에서 일어났던 내전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이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베트남의 침공을 통해서 베트남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사라지기는 했는데, 이 크메르 루즈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라오스와 타일랜드 이쪽 지대에 가면서 계속 분쟁들을 일으켜 가지고요. 여러 가지 내전 때 전쟁 좀 심각한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사에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는 지금은 이제 입헌 군주제를 해서 캄보디아 왕실이 있습니다. 프놈펜에 가면 왕궁이 있고요. 이 왕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하고 이제 뭐랄지 뭐 여하튼 국민성 자체가 이렇게 전쟁을 좋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의 종교는 불교인데요. 이 크메르 루즈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면서 역시 불교도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들이 대부분 이때 많이 와해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특히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학살을 당해서요. 그 현재도 이렇게 그 학살에 워낙 많은 사람이 1970년대에 죽으면서요. 그 전통과 그다음에 이제 현대화에 있어서 전통 문화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현대화도 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이제 발전을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그 왕실의 문제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왕실의 문제가 상당히 커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아니면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그 ODA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 진행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1년에 내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이제 현재와 같은 입헌군주국으로 다시 이제 정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92년에 첫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이 이제 등재가 됐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앙코르 유적이고요. 오늘 제 2차 시에서 이제 앙코르 유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프레아비에아 사원이 이제 그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2017년에 산보르프레이쿡 사원군이 이제 그 등재가 돼서 3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은 현재 하나도 없고요. 자연유산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만 3군데 있는데 여기 이제 앙코르 유적, 프레비아 사원, 그 다음에 산보르프레이쿡 사원군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이제 힌두교 유적이 일단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앙코르 유적 중에서 일부 유적들이 이제 불교 관계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하고 관련된 유적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 산보르프레이쿡 사원군의 경우에는 고대의 그 워터첼라라고 얘기를 하던 수진납의 수도였던 이사나프라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나프라 도성 유적을 포함한 그 유적이 이제 그 같이 등재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나프라라고 하는 그 도성, 고대의 이제 첸라의 도성 유적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이제 이 전체가 같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프레아비에아하고 산보르프레이쿡에 대해서는 제 3차 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는 현재 3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개가 긴급 보호 목록으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먼저 캄보디아의 왕실 발레가 2008년에 등재가 됐고요. 역시 2008년에 스펙텀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극이 이제 다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캄보디아 요 2개 조금 이따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한국까지 해서 4개국에서 이 터깅 리추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줄다리기거든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가 이제 4개국 공동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어디냐면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4나라에 공동 등재가 됐어서 역시 캄보디아에도 이 줄다리기라고 하는 게 이제 무형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모두 3개의 무형유산이 등재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긴급보호 목록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건데요. 이 긴급보호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전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사라질 위험에 처한 그 무형유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차페이 당뱅하고 그 다음에 와스베이 안데세 르콘콜이라고 하는 게 등재가 됐는데요. 이 차페이 당뱅이라고 하는 것은 차페이라고 하는 게 그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이 악기를 차페이 악기를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그 무형유산인데요. 차페이 당뱅 같은 경우에 이 차페이를 이용하는 이 연주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의
민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 의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문화이긴 하지만 지금 차페이 연주자가 대부분 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부여자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크메르 루즈 때 특히 이제 그 살해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 연행 그 차페이를 연주할 수 있는 그 연주자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게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 기타 비슷하게 생긴 악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타 비슷하게 생긴 이게 이제 악기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페이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크메르의 전통 언어로 그 당시에 뭐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시라든지 민담이라든지 불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야 되나? 이게 우리나라 판소리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와 그 다음에 차페이의 연주가 같이 그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술 방식으로 이제 전승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남아있는 그 연주자와 그 다음에 차페이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노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여하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어져서 긴급 보호 목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긴급 보호 목록으로 이제 등재가 되면은 일단 유네스코 쪽에서 이 무형유산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그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학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그 전수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화시키거나 전수 교육 같은 것들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서 긴급 보호 목록으로 일단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긴급 보호 목록으로 같이 등재가 된 이 와스베이 안데세 르컨콜이라고 하는 거는요. 와스베이 안데시라고 하는 그 프놈펜의 그 동쪽에 있는 한 사원, 불교 사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르컨콜이라고 하는 그 무형유산인데요. 이 르콘콜은 어떤 거냐 하면 가면극이에요. 가면극. 이 르콘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와스베이 안데 사원에서 이제 매년 그 지역사회의 복과 안녕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으로 행해지는 전통적인 가면극인데 가면을 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서는 나와서 연극을 하는 그런 그 가면극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의적 목적으로 행해지고요. 대체로 농촌에서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풍년을 기원하는 대상이 닉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역 수호신 한테 이제 그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런 연희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차페이 당뱅도 마찬가지고 와스베이 안데세 르컨콜도 마찬가지고 이 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 주로 이제 이 연행들을 하고요. 이 르컨콜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를 3일 밤 정도 매일매일 이제 그 연행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제의 효과가 이루어지면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그 풍작을 기원하고 뭐 이런 의식들이 행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음식과 음악과 이런 공연을 바치는 그 의례로서 행해지기는 했고요. 비정기적으로도 행해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 연극을 할 수 있는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교육을 좀 받았어야 되고 연장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닉타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교류를 하게 해주는 그 영매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그 마을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역시 크메르 루즈 시기에 많이 이렇게 죽게 되면서 학살당하고 죽으면서 이 연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고 다 70대에서 80대의 노인이라서 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서요. 전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갖다 긴급 보호 그 목록으로 등재를 하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기록 같은 거를 받아서 이렇게 후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움들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일들을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여하튼 이 긴급보호 목록으로 등재가 된 두 가지가 있고요. 이 긴급보호 목록은 보통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5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3가지가 정식 등재, 대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그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을 포함한 4나라가 같이 공동 등재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 2가지 왕실발레하고 스펙텀이 이제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19세기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프놈펜의 그 캄보디아 왕실에서 추는 그 왕실 발레 공연 장면을 엽서로 만들어 놓은 옛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엽서에 왜 그림 엽서라고 보시면 되죠. 사진으로 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고요. 뒤에 이제 그 무희들이 있으면서 이제 춤을 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캄보디아 무용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 로얄 발레죠. 이게 로얄 발레 업 캄보디아인데, 왕실에서 이 행해지는 그 로얄 발레 왕실의 이제 춤 공연의 경우에는 이 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이 우아한 손 동작과 그다음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손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왜 무드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수인 있죠. 그 무드라들을 춤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손의 자세가 바로 이제 그 대화가 없이 이 손의 자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왕실의 옛날에 이제 뭐 힌두교의 전승이라든지 뭐 아니면 왕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갖다 춤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행한 뭐 그 라마야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유명한 빤지 이야기 같은 것도 다 이 로얄 발레의 레파토리로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장면이 역시 로얄 발레의 그 캄보디아 로얄 발레 공연의 이제 그 한 장면을 이제 보시고 있고요. 요 나중에 그 여기서는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로얄 발레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무용 장면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뭐 5분, 10분이라도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 악기들을 보통 앞쪽에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요. 이 전통 악기의 연주와 춤하는 이런 것은 캄보디아에서나 아니면 태국에서나 라오스에서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성격들이 좀 많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따 기록유산에서 보게 되는 빤지 이야기 같은 것도 역시 춤곡으로 그 로얄 발레의 춤곡으로 이제 그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왕실극이긴 하지만 왕실에서만 행해지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상품처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얄 발레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앙코르에서도 시엠립에서도 수도 프놈펜이 아니라 왕실은 프놈펜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엠립 앙코르가 있는 데가 현재 시엠립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시엠립에서도 이 앙코르 유적 같은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공연 같은 것들을 행하기는 합니다. 일부들만 이제 공연을 하는 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의상에 나오는 이런 형태들은요, 캄보디아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는 그 앙코르 와트에 나오는 apsara의 그 머리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빌려온 게 많긴 한데, 한편으로는 태국의 왕실 문화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굉장히 혼종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고 있는 이것이 이제 스펙텀이 되는데요. 줄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줄달기 뭐 많이 알려진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서 줄달기는 뺐고요. 스펙텀은 캄보디아에만 있는 독특한 그림자 연극인데요. 왜 자바의 와양 꼴릿이라고 해서 그 그림자 인형극 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건 인형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스펙텀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인형을 갖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 사람 그림자와 인형 그림자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공끼리 싸울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면서 되게 독특한 무용극을 하는데요.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동안 전수가 좀 끊길 위험이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한 3개 이상의 이제 극단이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엔 지금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는 스펙트럼 공연 같은 거를 보는 관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광 안에, 앙코르 관광 안에 이 스펙트럼 공연을 포함을 하는 그런 문화상품 같은 게 이제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역시 또 유튜브에 링크를 하나 놓아드렸으니 요 주소로 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스펙트럼을 쳐보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이 그림자극에 이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이 커다란 부채처럼 생긴 게 바로 주인공을 표현한 인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와양이죠. 이것도 일종의 와양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와양을 만드는 것처럼 역시 소가죽, 버팔로 가죽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상당히 큰 편이고요. 평면으로 만들어지고 구멍을 뚫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역시 이 스펙트럼에 사용하는 이 인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이 스펙트럼에 사용하는 이 커다란 펜 부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펜들은 아주 일찍부터 수집이 돼서 서양의 이제 스펙트럼에 사용하던 이런 부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 이제 버팔로 물소 가죽을 갖다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투각을 하고 난 다음에 색깔을 칠해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정교한 특징들을 보여주고요. 빛을 비치면 빛이 보통 막의 뒤쪽에서 이제 비치게 되면은 이 그림 상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요. 스토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고요. 역시 라마야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하바라타의 힌두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빤지 이야기 같은 자바 쪽의 전승이라든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힌두 신화들뿐만 아니라 이게 불교에 나오는 불교 경전에 특히 본생담 같은 얘기들 같은 것도 이런 스펙트럼으로 공연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해서 로얄 댄스하고 로얄 발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보셨고요. 스펙트럼도 역시 악기가 같이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음악을 좀 들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진만 몇 장을 보여주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악하고 동작을 같이 봐야지 이제 이 공연 문화는 이해를 하는 거라서요. 공연 문화가 일단은 굉장히 이 캄보디아 문화에서는 중요하고요. 아직 캄보디아의 세계 무형유산은 모두 다 공연 쪽이잖아요. 발레도 공연극이고 그림자 공연극도 공연이고 그 다음에 차페이 당뱅과 그 다음에 르컨콜이 다 공연극이기 때문에 공예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의 무형문화재는 아직은 조사나 연구나 그런 것이 덜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예기술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이 크메르 쪽에 여러 가지 석조 공예라든지 아니면 전돌 만드는 벽돌 만드는 공예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나 연구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세계 기록유산은 현재 2개가 이제 등재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투올슬랭 학살박물관 기록은 이제 유일하게 캄보디아 자체에서만 이제 된 거고요. 빤지 이야기 사본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등재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한 나라 캄보디아에서만 된 게 아니라 원래 빤지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인도네시아의 동부 자바에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영국이 공동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빤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빤지라는 왕자의 옛날 얘기인데 이게 이제 동부자바의 얘기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사본들이 네덜란드하고 영국의 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뉴스크립트 자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말레이시아의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 반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말레이어로 번역이 된 것들이 매뉴스크립트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반지 이야기가 들어왔다기보다는 말레이시아 혹은 태국을 통해서 전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반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자체가 반지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캄보디아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나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나오하고 프린스 이나오하고 프린세스 부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원래는 반지와 찬드라 키라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나오하고 부사바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매뉴스크립트 좀 전하고 있고요. 그 캄보디아 국립도서관에 매뉴스크립이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역시 로얄 발레로 이제 각색이 돼서 무용곡으로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먼저 투올 슬랭부터 이제 볼 텐데 이거는 지금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영국 해서 5나라가 공동 등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올 슬랭은 아까 얘기했던 크메르 루즈기의 학살에 대한 기록이라서 현대의 그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그 현대 학살 기록들, 현대사의 일부 를 이제 기록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올 슬랭 지노사이드 뮤지엄이라고 하는 요 투올 슬랭 학살 박물관은 수도 프놈펜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이제 투올 슬랭 학살 박물관인데요. 이 투올 슬랭 학살 박물관은 원래 고등학교로 있던 건물이었는데 이 고등학교 건물을 1975년에 크메르 루즈가 이제 그 집권을 하면서 Security Prison 21 혹은 S21이라고 해서 S21번의 감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약 2만 명 정도를 고문하고 학살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 학살을 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박물관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문의 흔적들, 그 감옥으로 썼던 흔적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고문당한 사람들의 유체, 해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둘 때 사진을 찍고 그 수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고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 이름,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물건들이 이제 그 자료들이 모두 다 지금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 크메르 루즈의 학살 기록으로 이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물관, 그 감옥이 S21이라고 하는 감옥이 이제 박물관으로 개편이 된 거는 1979년에 그 베트남이 이제 크메르 루즈를 침공을 해가지고요. 크메르 루즈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베트남 정부의 주도로 이제 여기를 변화하기 시작해서요. 1980년에 이제 그 역사박물관으로 개편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방들은 고문을 했던 흔적들과 고문 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전시가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은 약 5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록으로는요. 그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 피해자들의 이제 그 사진과 그 피해 기록들이라고 보는데요. 사진 자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돼서 수감자의 이렇게 그 번호, 수감 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사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학살당하고 고문하던 그 장면들이 끔찍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남아있고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다 그 아카이브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같이 등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학살된 사람들의 해골들이 이렇게 모두 다 이게 누구의 시신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해골만 쫙 나와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투올 슬랭 박물관 말고 프놈펜의 투올 슬랭 박물관 말고 그
캄보디아 각지에 약 200여 개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이렇게 집단으로 해골들이 나오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약 300만 명 가량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캄보디아의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사상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그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그 현대사의 비극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지 이야기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할 때도 이 반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이게 같이 공동 등재가 돼서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반지 또는 판지라고 써놓고 이제 반지라고 읽어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어로 반지라고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반지 왕자와 그 키나라라고 하는 그 공주의 이야기 또는 찬드라 키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키나라 공주의 사랑과 서로 이제 그 반지 왕자가 이제 모험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 반지라는 왕자가 동부자바에 있었던 왕자의 얘기라고 하는데, 뭐 내용이 워낙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전승이 다 달라지면서 반지의 이야기라고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뭐 라마야나나 아니면 그 마하바라타의 내용들을 약간씩 각색을 하면서 동부자바식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부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이 반지 이야기하고 관련된 매뉴스크립트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동부자바의 와양 양식의 그 사파를 가진 자바어의 문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 쪽에서 전해지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자바 쪽에서 전해지는 반지 이야기 매뉴스크립트인데 현재 아마 이게 네덜란드 소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미 이제 18세기 뭐 이때부터 수집이 돼서 네덜란드나 영국에 좋은 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거는 글씨체가 다르죠. 이거는 말레이어로 쓰여진 반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레이에 전하고 있는 반지 이야기의 전승이고요. 캄보디아에는 아마 캄보디아어로 쓰여져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캄보디아의 이 매뉴스크립트 자체는 사진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 반지 이야기가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다음부터는요, 이 반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로얄 발레 오브 캄보디아,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왕실 춤극 로얄 발레에서 이제 그 반지 이야기를 갖다가 공연하는 장면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 크메르 버전으로 바뀐 반지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름이 이나오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바라고 이제 바뀌게 되면서요. 스토리 자체도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 로얄 발레에서 이 이나오와 부사바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근대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자바에서 시작되는 얘기들은 뭐 한 14세기, 15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이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근대적인 얘기라고 봐요. 한 18세기 뭐 이 정도 되면서 전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졌다기보다는 태국을 통해서 전해졌거나 말레이를 통해서 전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춤이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의 이름 이나오라든지 부사바로 바뀌게 되는 것도 역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동 등재가 된 반지 이야기 같은 그 라마야나 이야기라든지 반지 이야기라든지 뭐 마하바라타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본생담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 문화에서는 사실 국적하고 상관없이 태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라오스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다 이렇게 자기네 전통이라 그러면서 전해지고 있어서요. 서로 이렇게 공동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들을 좀 알면 좋은데, 저도 반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지 왕자가 모험을 다니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사바라고 하는 공주하고 이제 연애하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 잘 되지 않다가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여하튼 이 두 명의 사랑 이야기가 일단 또 한 가지가 되고요.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오늘 캄보디아 세계유산 제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앙코르 유적에 대해서, 제3차 시에서는 다른 두 개의 그 삼보르프레콕과 그 다음에 프레아 비헤하 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